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시댁이 인사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단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옷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인사를 연습했어요. 손에는 제가 직접 정성 들여 고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긴장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만나보면 따뜻한 분들이야. 말은 좀 쓰게 해도 속은 안 그래. 근데 그래도 떨려.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싫어하시면 어쩌지. 우리 엄마 아빠 옛날 분들이긴 해도 그런 분들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대충 설명했어. 오히려 너 보고 싶어 하셨어. 남자친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은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 조여오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다 마침 내 시대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말해줘. 정말 괜찮을 거라고. 정말 괜찮아. 무조건 잘 될 거야. 믿어. 잠시 후 열리는 현관문. 그 뒤엔 시어머니가 섞이셨습니다. 엄마, 여자친구랑 인사드리러 왔어. 그래, 들어와. 그제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환한 미소는 커녕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응, 너무 말랐다. 지금 입은 옷은 백화점 건가? 아, 예, 아는 언니가 골라준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끊임없이 저를 분석하는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되듯 물었죠. 부모님은 뭐 하셔? 저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혼자 컸네. 안쓰럽다. 정말. 그럼 학교는 어느 대학 나왔어? 저 대학은 안 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에이, 그렇구나. 그래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지 않니? 고졸이요? 요즘은 대학은 기본 아닌가? 그럼 측정도 좀 평범하겠구먼. 네. 지금은 계약직으로 행정쫓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리 다니긴 했습니다. 계약직? 오리 하드라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시어머니, 시어버지, 모두 다 말끝마다 은근한 무시가 배어 있었고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과일 사왔는데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지. 음, 그래, 뭐 흔한 게 과일이니까 거기 놔두어요. 무거운데. 처음에는 그 점 무심하고 조금 예의가 없는 정도로 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말투와 표정엔 점점 가시가 드러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신부 쪽은 텅텅 비겠네. 그치 여보? 이거 원차이가 너무나 섭도해겠어? 어머, 그런 말은 좀 내가 틀린 말했디. 혼자 컸다면서 친정이라고 불러줄 때도 없고 우리 집안이 괜히 허전해지지 않겠어? 이런 여자가 우리 진면을 이듬은 체면은 어쩔 건데. 어디 내놔도 민망하겠어. 수준이 안 맞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숨이 턱 막혔죠.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실수는 아니지. 그냥 우리랑 안 맞는 거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벌도 안 좋고 직장도 좀 그렇고 우리 아들이 아까운 거야. 남자친구는 그저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고기만 속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들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마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정성 모든 게 아무 소용없는 자리였어요. 그저 나란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 그게 가장 큰 모욕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주스 한 잔, 물 한 잔도 없었어요. 그 자리는 인사 자리가 아니라 그저 판단받는 자리, 거절당하는 자리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제 눈을 피한 채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가보지 그러니 우리도 지금 약속이 있어서 준비해야 해.
네, 그럼 저희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순간 내가 뭐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일인가 싶었어요. 들고 왔던 과일 바구니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테이블 옆에 놓인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바구니를 다시 들고 나올 수는 없었기에 결국 그대로 두고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자친구가 제 옆으로 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이렇게 둘 줄은 몰랐어. 말리지도 막지도 않았잖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 엄마도 좀 예민하셔서 나쁘신 분은 아니야. 내가 다시 설득해 볼게. 아니야, 괜찮아. 설득할 필요 없어. 밖으로 나와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앞서 걸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나쁜 만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한 인간으로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끝까지 참았어요. 괜찮다. 별일 아니다. 스스로 수십 번 되뇌임이 버텼는데 집 현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여자가 우리 집 연일이 되면 체면은 어쩔 건데. 부모도 안 계시고 결혼식장 통통 비겠네. 그 말들이 마치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고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이 월을 터졌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숨이 막히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늘 그렇듯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며 말아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니? 누가 우리 손녀 마음을 이렇게 찢어놨을까? 할머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잘 보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나 고졸인 건 맞고 부모님 없는 건 맞고 근데 그게 그렇게 모욕받을 일이야.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만큼 잘못한 거야? 할머니, 나 진짜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어.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갔는데 아무도 안 봤더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건데 그게 그렇게 웃은 일이야? 잘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참아야 돼? 결혼도 하지 말까? 손녀라 복수는 말이지.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복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덮고 부수수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을 때, 왜 할머니는 이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기 쉬워요? 아이보리빛 저고리에 은은한 남색 치마, 그 위로 고운 은실이 수놓은 옷구름이 단정히 메워 있었고 평소 장을 보러 갈 때 입으시던 옷차림과는 차원이 달랐죠. 할머니 한복을 왜 이렇게 정성껏 입으셨어? 사람 대전 못 받은 자리에 다시 가는 날이자니? 오늘은 우리가 예의를 보여줄 차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내가 무시당했던 그 집에 오늘은 똑바로 서서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왜 할머니와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니 제 가슴이 더 쿵쿵거렸죠. 어제 모욕을 당했던 그 집으로 다시 간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지만 옆에 있는 외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정한 거로 무로 초인종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어제처럼 당당하게 팔짱을 끼는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누구시죠? 약속도 없으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이 외할머니로 향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혹시.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온몸을 떨며 할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또 시어머니 뒤로 뒤따라온 시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를 보더니 당황한 듯 주저하다가 결국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이 큰 절을 올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의 엄마 아빠는 제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분, 왜 할머니뿐이었어요? 왜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너는 우리 집 처음 뭐야? 그 말처럼 저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 키우셨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제 밥상엔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올라왔고 겨울이면 왜 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꽤 매입으면서도 저한테는 새 외투를 사주셨죠. 그만큼 저는 왜 할머니를 엄마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따라왔습니다. Good. 그런데 그런 외할머니가 가끔은 어린 마음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소풍날 친구들 엄마들은 다들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는데 외할머니는 장바구니 끈을 어깨 둘러맨 채 홀렁한 바지와 땀이 밴 모자로 저를 데리고 오셨죠. 쟤는 엄마 없대. 할머니가 엄마를 이상해. 그런 소리를 들어서 괜히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걷겠다고 한나도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할머니의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는 왜 할머니의 온기로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긴 충분했고 오히려 넘쳤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때 세련되지 못한 왜 할머니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제 자신이 지금 와서는 미칠 듯이 하납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서고부터였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금전적으로 정말 막막한 순간마다 기막히게 운 좋은 일들이 찾아왔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진짜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숨은 손길이었는지. 어느 날 집에서 쓰던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몇 년째 붙이고 고치고 때우면서도 물건이었죠. 할머니 이거 이번엔 진짜 완전 나갔어. 냉기가 아예 안 나오는데? 이번엔 그냥 보내줘야겠구먼. 우리 새 냉장고는 못 사겠지? 중고라도. 그리고 그 며칠 뒤 현관 앞에 웬 남자가 큰 박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냉장고 설쳐로 왔습니다. 네, 냉장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 거실에 서 있는 건 그때 막 출시된 최신형 냉장고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진짜 새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잖아.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이거 카드 할부해도 몇 년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그런 여유 없잖아.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이 싸게 해줬어. 창고 있던 거라 반값도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싸게 샀어? 그럼 운 좋게 딱 남는 물건이었대. 그런 날도 있어야지. 안 그래? 왜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에 붙은 먼지를 툭툭툭툭툭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냉장고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최신형 냉장고를 그렇게 운 좋게 갖게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흔하겠어요.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다렸던 봄 소풍이 있는 날이었어요. 친구들 모두 며칠 전부터 틀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로 해비 때문이었죠. 당시 우리 집 평편에서는 참 큰 돈이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소풍 준비물 목록을 찢어버린 저는 아침 일찍 왜 할머니께 말했어요? 와이머니, 나 오늘 학교 안 가. 개교 기념일이라 수업 없대. 그래, 그런 날도 있었구나. 덕분에 하루 푹 쉬어. 그냥 좀 누워 있으려고. 왜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눈치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넣었어요. 애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밖에서 떠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을 때마다 속이 자꾸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어보세요. 너 어디니? 지금 뻗어 떠나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 얼른 나오려. 저 회비를 못 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거? 민지 엄마가 대신 내셨다 한다. 너 꼭 뭐라고 하셨어? 준비됐으면 바로 나오려. 너무 놀랐어요. 민지는 제 단짝 친구였고 민지 나 엄마가 소풍 회비를 내줬다니. 근데 왜? 어떻게? 헐르벌. 또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땐 친구들이 버스 안에서 고기를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야, 올 줄 알았어. 너 빠지면 재미없잖아. 김밥, 네 거 따로 챙겨놨어. 얼른 와. 저는 민지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너네 엄마가 회비를 내주셨다고 하셔서. 아니요. 나도 지금 들었어. 며칠 후 저는 민지네 집에 놀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고 민지 엄마가 식사를 챙겨주셨어요. 다 먹을래? 계란찜 새로 했어. 아니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소풍 대체 회비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갈 수 있었어요. 제 말에 친구 엄마는 놀란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 덕분 아니야. 닿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냥 우리 애랑 잘 놀아줘서 고맙기만 한걸.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려.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대는 그냥 친구랑 놀기 바빴고 그 묘한 기분은 잠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저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저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작성하고 있었죠. 그 노트북은 몇 년째 쓰고 있던 정말 오래된 노트북이었어요. 그날은 시작할 땐 괜찮았지만 파일 하나 저장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깜빡하더니 그대로 꺼져버렸어요. 진짜 왜 이래? 제발 이번 한 번만 켜져라. 나 이거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미쳤다 진짜. 아무리 해도 전원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PC방으로 달려가 과제를 작성했죠. 며칠 뒤 아침 밥을 먹고 있는데 왜 할머니가 신문을 접으면 툭 한마디 하셨어요. 동네 박람회에서 경품 중대 1등이 노트북이라던데? 한번 응모해봐. 에이, 할머니, 그런 거 당첨 안 돼. 사람 얼마나 몰리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는 사람도 있지. 우리 소녀도 한 번쯤 당첨돼 볼 때도 됐잖아. 나 진짜 그러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그날 오후 저는 박람회장 구석 부스에 가서 마지막에 응모지를 적어냈어요.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퇴근 전화 왔죠. 그리고 며칠 뒤 수업이 끝나고 방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박람회장 이벤트에서 제가 노트북이 당첨됐다는 문자였죠. 뭐야 이거? 헐, 나 이거 진짜 처음 당첨돼 봤어. 와, 너무 놀라고 좋아서 소리치자. 왜 할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방광 끼고 그래? 할머니, 진짜 됐어? 노트북 당첨됐대. 방금 문자 왔어. 나 진짜 됐어. 그래? 우리 손녀은 좋네. 대단한데? 할머니가 시켜서 한 건데 진짜 됐어. 이런 일도 있네? 와, 기적이다 진짜. 그 뒤로도 저에게 끊임없이 행운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학비가 밀려서 1학기부터 내지 못한 등록금이 쌓여 있어서 졸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학비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받은 거 기억나지? 네, 그게 이번 학기까지 정리 안 되면 졸업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 학사과에서 연락이 왔어.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겠니? 네, 알겠어요. 꼭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실 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외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졸업하려면 몇십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학교 행정실로 갔습니다.
그 등록금 밀린 거요.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지금 너무 힘드셔서 저도 알바 중인데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서, 등록금요? 납부됐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대답 처리 들어왔어요. 이상하네요. 그걸 누가 넣어줬지? 글쎄. 일단 처리는 됐으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죠. 그게 진짜 행운이었다고. 반복되는 행운. 저는 정말 오늘 타고난 나이였을까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생계 걱정에 부딪혔어요. 대학은 가는 건 포기했지만 밥값은 벌어야 했죠. 그래서 약간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면전나라 침집을 나서려는데 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면 말을 꺼내셨어요? 너 오늘 뭐 있다고 그랬지? 응, 저녁에 편의점 알바면 점이 있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래. 아이고, 밤새도록 괜찮겠어? 응, 괜찮아. 돈 벌어야지. 아니, 밤새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편의점 말고 옆 건물 사무실에서 사람 하나 찾는다더라. 물건 정리하는 거 반나절이라고 10만 원 준다더라. 정리, 뭐 무거운 곳 하는 건가? 아니래. 그냥 소류 같은 거라더라. 경험 삼아 가봐. 그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잖아. 그날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가 얘기한 그 사무실에 가봤어요. 저 정리할 바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얘기 들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얘기 들었다니.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준 게 분명했어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겨우했지만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날짜 손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래 걸리는 일 아니에요. 이거 하면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수만 없게 해주세요. 이 일도 그냥 운이 좋았구나 싶었어요. 반나절 동안 일한 뒤 따뜻한 커피 한 잔까지 챙겨주시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순간 정말 기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들고 외할머니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할머니 진짜 받았어. 10만 원이나. 그랬어? 다행이네. 힘들진 않았고 엄청 쉬웠어.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야. 사람들도 다 친절했어. 그 뒤로도 저는 교구수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행운에 기대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요.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노력도 인나도 상처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방 안에서 펑펑 울고 있던 저에게 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그 집 다시 가자. 그 집에 다시 가기 싫어. 가야지. 우리 손녀가 목욕당 한 자리인데 그냥 넘길 수 없어. 괜찮아. 그냥 이렇게 끝낼 거야. 아니 괜찮지 않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일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던 거예요. 시댁의 문이 열리고 어제 절개 모욕을 주었던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어머 누구시죠? 약속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때 외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손녀의 외할머니입니다. 잠시 이 인사들 이뤄왔습니다. 친어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외할머니 얼굴을 맞을껐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님? 친어머니는 어제 그 거만했던 말투도 싸늘했던 눈빛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고직 두려움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의 얼굴 빛이 사색에 든 채로 어떻게든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사이 외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단정한 걸음으로 문 안으로 들어서죠. 그 모습은 정말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조용한 기품과 위엄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들어선 자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버지가 시몬을 더 보며 무심히 일어났습니다.
아, 누군데 그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눈이 외할머니를 본 순간 그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고 바로 몸을 굳힌 채 얼어붙었어요. 박 회장님? 그때부터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머리를 정리했고 시아버지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아니, 이런 영광이 이렇게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주시다니. 회장님 진정 말씀이라도. 왜 할머니는 그저 무표정하게 둘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 자리에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조용하고 단정한 우리 외 할머니는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무릎 꿇 꿇었습니다. 당황한 듯 주저하다가 결국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럽이었어요. 시어버지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곧바로 무릎 꿇고 큰지를 올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외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어버지와 시어머니의 표정은 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눈빛으로만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놀랐니? 그냥 오래전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커졌을 뿐이야. 조금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할머니는 바로 큰 규모의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창립한 창업주셨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은퇴하셨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셨어요. 지금 거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녁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티도 내지 않으셨었죠. 내가 어제 손요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기 안 올 수가 없었네. 그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 했고 모으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입술을 꾹 깨물었고 시어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웠죠. 그날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는 일어나 무슨 일인가 싶어 커튼을 젖혔죠. 그녀는 그대로 입을 틀어먹었습니다. 어머 저기다 뭐야. 시댁갑 도로에는 검정색 고급 세단과 의전 차량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건장한 채용의 수행 기사들, 중화한 기세의 중년 남성들이 차리로 문을 열고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왜 할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존재만으로 공기를 바꾸는 사람, 그런 분이었죠. 허둥지둥 창밖을 바라보던 시어버지는 황급히 외투를 챙겨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외할머니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관계사 대표님들이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신 건이 있어서요. 경우도 겸해서 같이 될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요.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였으니 근한 소문이라도 돌까봐 걱정이 많았겠지. 이해, 저희가 알아서 최대한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비서는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며 물러났고 외할머니는 다시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 모습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멋졌어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외할머니는 평소에 집에서 내 반찬을 걱정하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게 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외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몰라봤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잡는 야 놓치느냐예요. 왜 할머니는 시선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고정한 채 아주 낮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회를 줄게요. 어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렸던 거 내 손녀한테 사과하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부모 없는 애라며 깎아내리고 거실에 앉히기는 권영차 한 잔도 내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외 할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이셨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땐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함부로 말한 걸 진심으로 사주드립니다. 그들의 사과에 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손녀에게 해야죠. 어제 어떤 말로 내조찼는지 기억 안 나진 않죠.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그때는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우리 집 체면 오는 하며 헛된 자존심만 세웠지. 정작 사람 볼 줄도 몰랐구나.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헷갈렸죠. 그리고 정적을 깬 건 왜 할머니의 단언 목소리였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 회사, 우리 회사에 하청으로 들어와 있죠. 예, 회장님. 그렇습니다. 유전부터 비료해 주신 덕분에 시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며 안절부절 못했고 이마인 금세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약 검토는 다시 해봐야겠네요. 회장님, 저희가 어제는 정말 몰라서 몰라 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분들과 내가 피땀을 여 일군 회사를 계속 영념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왜 이 감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땐 정말의 패경도 모르고 배경이 있었어야 예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뭐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고 학력 낮다고 대놓고 미알시하고 자기 아들이 고른 사람 앞에서 자도 한 잔 안 내고 쫓아나는 게 정상입니까?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죠? 다시는 우리 손녀 앞에서 그날처럼 함부로 구지 말라는 경고를 주러 온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기가 가시며 창피해졌고 입술 끝이 8월을 떨릴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은 채 바닥에 고개를 박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 손녀분이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네. 바로 그게 문제라고. 이 아이가 누구 손녀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막 대했다는 거. 상대의 배경을 알고서 얕고 개숙이는 태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위선입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너무 경솔됐고 외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대형되미는 상대가 어떤 배경을 가져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 없을 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법이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엎드린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음증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접기 위한 외할머니의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소녀를 상처 주는 사람은
그 어떤 인연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 누구도 더는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던 외할머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엔 어떤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린 외할머니는 단단한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내 소녀를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이 결혼은 반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아이는 출신 따기로 평가받을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차별하는 집안이라면 나는 이 아이를 절대 못 보냅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흐느끼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쏘는 응원거리 만났습니다. 즐거워.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저의 남자친구가 슬그머니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눈가를 훔치며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함부로 말을 한 건 즐거 부족해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고치는 거예요. 회장님. 아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본이 한 번만 용서래.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제가 숨은 이상할이 많지 차분했습니다. 누군가 저 대신에 나서서 싸워준다는 건 그게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일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다는 그는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어제는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 너 포기 못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나 이제 다시는 이제 문턱도 안 넘을 거야. 정말 우리 끝인 거예요?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제 외할머니 쪽으로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이젠 내 자신을 지킬 거예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잘했다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나섰고 그 집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의 사랑은 그렇게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거였죠.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직접 회사를 일구며 고생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자 회장이 뭐호 그리 대단하냐. 남편 잘 만나서도 된 거지. 같은 말을 들으며 자수성가의 삶이 늘 표마되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투로 인정받는 삶을 소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신 걸 전혀 몰랐는데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네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꼭 참고 고개 숙이면서 살게 될까봐 그랬지. 사람들이 네 앞에서 잘해주는 이유가 너여서가 아니라 내 손녀여서일까봐 난 그게 싫었단다. 난 너 스스로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은 건 결국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제야게 달았습니다. 제가 주눅들지 않고 제 뜻대로 웃고 울 수 있도록 누구의 근원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할머니는 일부러 그 모든 것을 숨기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제가 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할머니의 깊은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끈질기게도 왜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며칠 후 외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외제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우연히 뵙게 되네요. 회장님 외 할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서둘러 외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디 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멀어졌겠다는 건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경솔됐습니다. 경솔함과 오만하면 다릅니다. 당신은 내 손녀가 가진 배경은 몰랐어도 사람은 보셨어야죠. 시아버지는 바짝 엎드려 두 손을 바닥에 집었습니다. 회장님, 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제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울기만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는 집안에 더 이상 우리 소녀를 얽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 일이면 몇 번이고 하겠습니다. 저 그날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모욕당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또 가고 싶지 않아요. 들으셨죠, 김 사장님?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손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제발 몇 마디만 들어주세요. 그날 제가 저 아이한테 말했던 거 정말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 아이 인생을 부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말이라는 건 뱉는 순간 칼이 됩니다. 그 갈날이 제 손녀의 마음을 얼마나 배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했어요. 매일 밤마다 생각하고 또 후회했어요. 후회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 옆에 무너지도 주저앉았고 저는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위침에도 저희는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며칠 후엔 이번엔 집으로 꽃받고 네가 하나 배달왔어요. 그 꽃바구니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적행 감정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라도 관계 회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무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카드 쪽지를 외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쪽지를 받아 있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모호가 바뀌겠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계속 보내는 건 진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꽃은 예뻐도 뿌리가 썩었으면 금방 시들어. 그 사람들이 무릎 꿇은 건 나에게가 아니야.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꿇은 거지. 그 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한테 미안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할머니가 회장님이라서 무릎 꿇은 거겠죠. 진심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다 조용히 오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게 진짜 진심이지. 그 뒤로 할머니에게 무릎 꿇었던 시댁 식구들은 제 이야기가 나오면 입도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고 해요. 그 집 알지? 회장님 훈련을 내쫓았대. 아니, 근데 진짜 몰랐대잖아. 회장님 훈련했던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 일 터지고 나서 그 회사도 희청되나 봐. 거래처들도 다 빠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저를 가진 것 없는 고졸고하라고 평가하든 누가 저를 사람이 아닌 조건으로 판단하던 간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날이 후로 저는 제 두 발로 우뚝 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댁의 문을 나서던 그 순간 제 삶은 바뀌기 시작했죠. 그 후름 몇 달 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저는 오피암 속에 꽂혀 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을 보자마자 숨이 눈 줄 알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이 보낸 것이었죠.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빗돌 빼돌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운 흔적 위에 다시 덧은 문장들 마치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망설인 듯한 편지였죠. 그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너한테 뭐라도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 우리 아들이 그 후로 한동안 말을 안 했어. 매일 울고 술 마시고 네 사진만 보더라. 근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이제 나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다는 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라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웃으며 잘 살기를 바라. 저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놓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흘러내렸고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랫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스르르 풀려나오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왜 할머니는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이셨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 조용하고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그날, 왜 할머니는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행복했던다. 그날 이후 저는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며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새벽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하더니 문 밖까지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하얀 조화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 정장을 입은 하청업체 대표들, 그리고 가방을 맨 대학생들까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덕분에 아이 대학 보냈습니다. 그때 수술비 못 내서 막막했는데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회장님이었어요.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조문객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엎드려 울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단순히 큰 회사를 세운 창업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듬뿍 같은 존재였다는 걸요. 제가 몰랐던 왜 할머니의 삶, 누구보다 넓고 깊은 사랑을 조용히, 꾸준히, 숨기듯 나누어 온 분이셨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저는 그분이 남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할머니의 뜻을 이어 그녀가 세운 건설회사의 문화재단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며 이 사회에 따뜻한 영향을 남기기 위해 매일같이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 정말 운이 좋았구나. 많은 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이제 합니다. 그 행운은 그저 단순히 따라온 운이 아니었다는 걸요. 왜 할머니는 늘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신 사람이었어요. 왜 할머니는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존감이라는 선물 말이에요. 그날 왜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은 지금도 제 기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넌 누구 소녀인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넌 그걸 증명했어. 그 말 한마디는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세상을 마주하는 저의 자부심 됩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